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며느리가 빗자루로 저를 때렸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제가 112에 신고하면 며느리가 속상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멍은 며칠 만에 사라졌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제 책방을 팔았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투명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가방 하나를 싸고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무언가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은 제 인생 이상의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책방은 40년간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첫 소설을 팔았습니다. 한 팔로는 아들 민준을 안고 다른 한 팔로는 책을 꽂았습니다. 그곳은 제 웃음, 슬픔, 겨울, 그리고 시작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가벼운 뇌졸중을 겪은 후 저는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사는 경고라고 했지만 저는 삐걱거리며 닫히는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목요일에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봄날 오후처럼 부드럽고 끈질기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제 손은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자물쇠 위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근육의 기억이 낡은 마룻바닥과 페이퍼백 사이에서 마시는 모닝커피 한 잔을 더 원하는 것처럼. 그날 저녁 뒷방에서 마지막 상자들을 정리하다가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미완성 원고 두 번째 장이 사본 아래 끼워져 있었습니다. 필체는 떨렸지만 틀림없이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7년 전 첫 뇌졸중을 겪고 몇 주 후에 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삶과 꿈꿨던 삶 사이 이곳에 숨겨두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살지 마.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당신 이야기의 남은 부분을 가져다가 당신 것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해줘. 저는 오랫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편지가 놓여 있었고 침묵이 무겁게 저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회복하고 삶을 단순화하기 위해 아들 민준과 며느리 서연의 집으로 들어간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 가게 없이 매일같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그 리듬 없이 삶이 어떤 모습일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제가 싼 마지막 상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가 이사를 도우러 왔습니다. 서연과 딸 지유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낡은 타자기를 트렁크로 옮기며 직장 동료의 승진에 대해 무심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은 팔짱을 낀 채 조수석 문 옆에 서서 이미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유가 저를 올려다보며 슬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그 아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차가 떠날 때 저는 비에 흐려진 창문 너머로 책방에 빛바랜 간판을 돌아보았습니다. 글자들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의 삶은 이미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때로는 한 챕터가 마침표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 속으로 접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쓸 차례였습니다. 손님방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이 작은 램프 하나와 우리 것이 아닌 소나무 수백자 하나만 있었습니다. 매트리스는 딱딱했습니다. 공기에서는 눅눅한 카펫과 세제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 고맙다는 말은 목구멍에 채 닿지도 않았습니다. 위층 냉장고에는 서연이 붙여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집안 규칙,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항목별로 색깔까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밤 9시 이후 조용한 시간, 공용 공간에서
TV 시청 금지, 알레르기 때문에 향기 나는 제품 사용 금지, 냄새가 강한 음식 데우기 자제, 사용 후 즉시 정리할 것. 목록은 웃는 이모티콘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접어 카디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부엌에서 지우에게 시리얼을 부어주는 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멋쩍은 눈길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그냥 뭐든 명확한 걸 좋아해서 그래요. 저는 이해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몸은 아직 소파 쿠션에 자리 잡지도 못했는데 벌써 수습 기간 중인 세입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짐을 풀려고 했지만 지하에는 서랍장이 없었습니다. 계절 장식이라고 적힌 플라스틱 상자 2개와 벽에 단단히 말려있는 요가 매트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물건을 여행 가방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침대 위 선반에 책들을 나란히 눕혔습니다. 책등들이 작은 위안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도에서 민준이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서류를 업데이트하는 것에 대해 만약을 대비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유언장이라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몰랐지만 그의 목소리는 긴장했지만 책임감 있는 척할 때 내는 그런 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중에 서연이 그 주제를 꺼냈습니다. 법적으로 몇 가지를 명확히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큰 건 아니고 그냥 표준적인 재산 위임장이나 의료 관련 지시서 같은 것들이라고요. 그녀는 자기 이모가 돌아가셨을 때 일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언급했습니다. 민준이가 거의 나중에 생각난 듯 덧붙였습니다. 곧 새 유언장을 작성하는 걸 고려해 보시라고. 깔끔하게 나중에 혼란의 여지가 없도록. 그러고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제게 샐러드를 건넸습니다. 저는 접시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안에서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분노도 실망도 아닌 그저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르는 조용한 무게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지하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보일러가 30분마다 켜졌다, 꺼졌다 했습니다. 위 어딘가에서 배관이 지친 뼈처럼 신음했습니다. 이른 새벽, 저는 가방에 넣어둔 작은 상자에 손을 뻗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필체는 기억대로 떨렸고 그의 말은 어제 쓴 것처럼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살지 마. 당신의 삶을 살아.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 창문 없는 방에서 냉장고 규칙에 대한 메모나 읽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다음 화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찻잔을 주방 조리대 가장자리에 너무 가깝게 놓았던 것입니다. 지우에게 줄 산딸기 몇 알을 헹구고 있을 때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타일 위로 부딪히는 도자기 소리, 날카롭고 빨랐습니다. 새 조각으로 깔끔하게 깨졌습니다. 몸을 굽혀 치우기도 전에 어깨에 갑작스러운 툭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이 아니었습니다. 빗자루의 끝이었습니다. 조심 좀 하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볍고 거의 장난스러웠지만 빗자루의 솔 부분은 반대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건드린 것은 차갑고 직접적이며 틀림없는 나무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음식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애완동물을 꾸짖는 것처럼 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필요보다 조금 더 오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늘어질 만큼, 그 침묵이 내려앉는 것을 느낄 만큼만. 고개를 들었을 때 민준이가 바나나를 손에 들고 문간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비웃음을 짓더니 바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나나 껍질을 벗겨 식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깨진 컵 조각을 쓰레받기에 쓸어 담고 바닥이 깨끗해진 후에도 한참 동안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지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힐끗 보니 아이는 난간을 붙잡고 계단 중간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래를 개는 것에 대해 명랑하게 무언가 말하고는 지유에게 와서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눈까지 웃지 않는 미소로 덧붙였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그냥 피곤하셔서 그래. 아까 발을 헛디디셨어. 늙으면 다 그렇지. 지유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서서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고 전보다 더 무거운 침묵을 남겼습니다. 저는 빗자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리대를 닫고 그 컵이 어차피 낡은 것이었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다음 날 이웃이 레몬 타르트를 가져다 주러 왔습니다. 서연은 그녀를 안으로 들여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서 요가와 중학교 입시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이웃이 제가 얼마나 머무를 거냐고 물었을 때 서연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아, 민준 씨가 늦게까지 일하는 동안 집안일을 좀 도와주고 계세요. 아래층에서 이것저것 챙겨주시죠. 아래층에서요. 은퇴한 책방 주인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지하에 조용히 자리 잡은 도우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미소 짓습니다. 가족을 위해 수십 년간 의견을 삼키다 보면 배우게 되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하에서 저는 낡은 일기장을 펴고 한 줄을 썼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게 아니다. 효율적인 것이다. 그리고 나는 효율적으로 잊혀지고 있었다. 봉투는 우편물 더미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쿠폰, 공과금 고지서, 보험 전단지, 그리고 조심스러운 필체의 작은 크림색 봉투. 안에는 반짝이는 해바라기가 그려진 접힌 카드가 있었습니다. 지유가 직접 연필로 쓴 11살 아이가 쓸 수 있는 가장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할머니께 항상 계피 향이 나고 아무도 시간이 없을 때 저에게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옆에 더 많이 앉아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3번을 읽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접어 카디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천 위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쪽지는 제 안 깊은 곳, 책방을 떠난 후 잠가두었던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늦게 민준이가 저를 위층으로 불렀습니다. 서연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서류철이 펼쳐져 있었으며 맨 위 페이지에는 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마치 제가 동의한 적 없는 회의에 걸어 들어온 것처럼 연출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맞은편 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그가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랑 생각해봤는데요. 그 지하방은 정말 어머님한테 좋지 않아요. 창문도 없고 햇빛도 안 들고 그 계단도 장기적으로는 안전하지 않고요.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말투는 너무나 연습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그 세련되고 연습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을 위층 손님방으로 옮겨드리면 정원도 보이고 아침 햇살도 받으실 수 있고 지유가 찾아뵙기도 더 쉬울 거예요.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만약 어머님께서 집문서에 저희 이름을 추가하는 걸 고려해 주시면 장기적으로 모든 게 더 간단해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민준 씨한테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스트레스가 없을 테니까요. 그녀가 서류철을 제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 머리 뒤 창밖에 튤립을 보았습니다. 시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4월이 거의 다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책방 앞에 튤립을 심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항상 노란색을 골랐습니다. 일찍 피고 빨리 지는 종류에 저는 천천히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층 방이 더 좋아 보이긴 하네. 민준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은 서류철을 다시 접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서명하실 준비가 되면 언제든 저희가 준비해 둘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날 저녁
지하에서 빨래를 개다가 카디건 주머니에서 다시 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지우의 말이 다처럼 느껴졌습니다. 항상 계피 향이나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낡은 수납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건 더미는 제 무릎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조건 없이 친절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억했을 뿐입니다. 저는 구석의 낡은 트렁크를 열고 남편의 물건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유일 상속인 옆줄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그의 필체로 된 바래고 삐뚤어진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면 다시 일어서서 직접 이야기를 써. 저는 그 쪽지를 지우의 편지 옆에 접어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탁기를 돌리고 물이 차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위층 방에는 햇빛이 들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펜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내 것이었어야 할 공간을 위해 값을 치르며 충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서연이 저를 두 번째로 때렸을 때 그것은 제 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직후 부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빗자루를 잡고 지우가 실수로 쏟은 부서진 과자 부스러기를 쓰려고 했습니다. 손잡이가 살짝 미끄러졌고 제가 그것을 바로잡으려 할 때 서연이 휙 돌아서서 제 손에서 그것을 빼앗고는 한 번의 재빠른 동작으로 빗자루 끝이 제 손목 뒤를 때렸습니다.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둔한 통증으로 욱신거렸고 그 따가움은 마치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멍처럼 느리고 조용하게 팔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위층으로 올라간 후였습니다. 그는 하품을 하며 이메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자리를 떴습니다. 서연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거의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물건을 휘두르면 위험해요. 지우가 근처에 서 있지 않았던 게 다행인 줄 아세요.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 발밑에 타일을 응시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옅은 회색이었고 만지면 차가웠습니다. 마치 서연이 대부분의 날 저를 꿰뚫어보는 방식처럼. 몇 분 후 부엌과 복도를 가르는 커튼 뒤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작은 구급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자를 열고 냉찜질 팩을 꺼내 제 손바닥에 부드럽게 눌러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11살 아이치고는 너무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집중할 때 항상 하던 것처럼 아래 십수를 깨물며 천천히 단호하게 천을 감쌌습니다. 할머니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몇 초 더 머물다가 상자를 제자리에 놓고 걸어갔습니다. 위층에서 그녀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내지 못한 책의 페이지를 넘기듯 마음속으로 사건들을 되짚었습니다. 서연이 때린 그 손은 한때 잠자리 이야기를 써주었고 열이 난 후 지우를 꼭 안아주었고 수년간의 생일 편지를 라벤더와 아파로 채운 카드에 접어넣었습니다. 이제 그 똑같은 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하실 구석, 낡은 물건들을 보관해둔 작은 궤로 갔습니다. 한 번도 끝내지 못한 책에 초고를 꺼냈습니다. 70대에 다시 시작하는 한 여성에 대한 소설이었습니다. 거칠었고 휘갈겨 쓴 부분들은 차나 시간 때문에 번져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오늘 밤에 무언가가 저를 그 초고로 다시 이끌었습니다. 저는 끝에 펜이 아닌 연필로 3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그녀는 부서지지 않았다. 저는 썼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구부러졌고
그리고 자신을 추슬러 전보다 더 꼿꼿이 서서 자신의 다음 장을 선택했. 제 손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명료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차갑고 정밀한 무언가에서 오는 그런 종류의. 저는 지우의 편지를 3페이지 옆에 접어 봉투에 다시 넣고 궤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하실 불을 껐습니다. 마치 이 부분은 여기서 끝이야 라고 말하듯 스위치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내일 저는 조용한 준비를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발표도 드라마도 없이 오직 결정뿐. 누군가 당신을 2번째로 때렸을 때 당신은 왜냐고 묻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스스로 답하기 시작합니다. 다락방은 항상 출입금지 구역이었습니다. 서연은 한 번은 그저 창고일 뿐이고 폐가 약한 사람에게는 너무 먼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학교 현장 학습과 회의로 집이 비었을 때 저는 어쨌든 계단을 올랐습니다. 낡은 마룻바닥이 발밑에서 너무 크게 삐걱거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느리고 꾸준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락방 문은 좀 뻑뻑했지만 밀고 들어갔습니다. 골판지와 나프탈렌 냄새가 났습니다. 가슴을 뒤트는 방식으로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거미줄로 흐릿한 작은 둥근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상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각각 민준이의 단정한 필체로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고등학교, 명절 장식, 책, 대학교. 뒤쪽 부서진 램프와 걸쇠가 빠진 트렁크 아래에서 빛바랜 검은색 마커로 제 이름이 쓰인 상자를 보았습니다. 엄마, 옛날 서류들. 안에서 저는 먼저 남편의 필체를 발견했습니다. 유언장 2011이라고 표시된 폴더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그의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가죽이 가장자리에서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가계 재고에 대한 익숙한 메모들, 그가 사랑했던 시인들의 휘갈겨 쓴 인용구들, 그리고 제게 남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면 그녀가 글을 쓰게 해줘. 그녀가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해줘. 그게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다시 시작하게 해줘. 저는 부드럽게 수첩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폴더 뒤에서 마지막 이사 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원고를 발견했습니다. 제 자신의 초고였습니다. 누렇게 바래고 얼룩진 페이지들이 낡고 녹슨 바인더로 아직 묶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의 장례식 후 묻어버리려 했던 제 자신의 버전. 저는 페이지를 넘겨 마지막으로 썼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 그래야 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그녀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시 봐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저는 의자에 앉아 다락방의 건조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폴더 뒤에서 빈 페이지를 꺼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저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소설을 쓰지 않는다. 나는 진짜를 쓴다. 침묵당한 여성들에 대해, 짐이라는 딱지가 붙은 여성들에 대해, 자신의 집안에서 사라져가는 이들에 대해. 제가 끝마쳤을 때 제 필체는 더 팽팽하고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3페이지를 낡은 초고와 함께 다시 놓고 푹신한 봉투에 넣어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제 머리의 먼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남편 물건 상자들을 좀 정리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순간 놀란 듯 보였지만 다시 차를 젓는 대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이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우리 옛날 책방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2번째 장이라는 제목의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3페이지들을 그 안에 스캔하고 만약을 대비해 우리가 팔았던 집의 원래 등기 서류들을 복사했습니다. 끝났을 때 남편의 편지를 접어 침대 옆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제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모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저 친절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움직이는 여성이었고, 집의 가장 조용한 방에서 자신의 부서진 조각들을 모으며 슬픔보다 훨씬 더 소리 높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는 전화를 걸 것이고,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찾기 위해서. 낡은 여행 가방의 지퍼를 닫았을 때 아직 어두웠습니다. 집은 냉장고의 낮은 윙윙거림을 제외하고는 침묵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움직여 잠옷과 마지막 카디건을 옆주머니에 접어넣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너무 오래 걸려 끝낸 문장의 마지막 구두점처럼 의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쪽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복도 거울 옆에 멈춰 섰습니다. 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나 다름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뒤돌아보는 그 여자를, 예의와 회피의 겹겹 아래 숨어있던 그 여자를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외투깃을 여미고 난간을 손으로 쓸어내린 후 마지막 걸음을 부엌으로 내디뎠습니다. 달빛이 서연의 일정표가 아직 걸려있는 조리대를 비췄습니다. 냉장고 청소, 엄마 비타민, 차고 잠그기. 저는 부드럽게 그 목록을 떼어 한 번 접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뒷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부드러운 소리에 돌아섰습니다. 지유였습니다. 아이는 복도 가장자리에 푹신한 가운에 쌓인 작은 몸으로 머리는 헝클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눈은 동그래졌지만 차분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가까이 다가와 작은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골판지로 만든 책갈피, 손으로 그린 꽃과 반짝이 풀,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믿어요. 저는 그것이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손가락 사이에 누르며 천천히 받았습니다. 목이 메어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앞으로 다가와 제 주위로 팔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포옹은 빠르지만 강렬했고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종류였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숨 더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밖으로 나섰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하늘은 아침과 함께 막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블록 아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여행 가방이 콘크리트 위에서 부드럽게 굴러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밖에 없었습니다. 공기는 상쾌하고 시원했습니다.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료했습니다. 버스에서 창가에 앉아 제가 쓴 페이지들이 담긴 봉투를 꺼냈습니다. 맨 위에 지우의 책갈피를 추가했습니다. 남편의 편지 옆에 지우의 그림을 챙겨두었습니다. 왠지 이제 둘 다 나침반의 지점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동네를 벗어날 때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났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에도 다락방에도 다른 사람 이야기의 여백에도. 해가 뜨기 직전에 옛 책방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는 여전히 쉽게 돌아갔습니다. 안에서는 시간과 먼지와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문 위 차양에는 제 이름이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빈 공간의 중앙에 여행 가방을 옆에 두고 섰습니다. 잠시 동안 그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방을 내려놓고 뒷방을 열었습니다. 선반들은 여전히 온전했습니다. 몇몇 낡은 라벨이 그 모서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을 만졌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귀환도 후퇴도 아닌 두 번째 장. 소설 속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낡은 가게의 중앙에 서 있을 때 먼지 낀 블라인드를 통해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제 여행 가방은 여전히 문 근처에 있었지만 제 손은 이미 바빴습니다. 더 이상 책을 정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게의 고요함은 이제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겁지도 외롭지도 않고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닦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한 장씩, 그러고 나서 뒷 사무실을 치웠습니다. 거기 누렇게 바랜 영수증과 잊힌 우편물 목록 더미 아래에서 맨 위에 제 이름이 아직 인쇄된 사업자 등록증을 발견했습니다. 결국에는 놓아줄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제 자신의 옛 버전과 악수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까지 선반은 깨끗이 닦였고 먼지는 사라졌습니다. 입구 근처에 작은 카드 테이블을 놓고 커피포트와 무료 커피, 자유로운 생각이라고 쓰인 간판만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방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두 명의 나이든 여성들이 들여다보며 재개장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가게는 아니라고, 정확히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커피를 마시며 머물렀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저는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그 일요일, 저는 1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선영이었습니다. 한때는 손님이었지만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책방을 거의 팔 뻔했을 때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시간을 가지라고 미루라고 말해준 사람이 그녀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무실에 전화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로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오후 접이식 테이블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커피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질문하지 않고 제가 만들고 싶은 것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그저 들었습니다. 자선단체도 독서 모임도 아닌 재단, 무시당하고 침묵당하고 투명인간처럼 느끼게 만들어진 여성들, 특히 나이 든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쓸 도구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보호할 도구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법률 자문, 자산 계획,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기 위한 자원, 정서적 재정적 학대 생존자들을 위한 지원 그룹. 그들의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뒤로 기대어 팔짱을 끼고 미소 지었습니다. 돕겠다고 했습니다. 수수료 없이 제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 그날 밤 저는 공책 맨 위에 단어들을 썼습니다. 두 번째 장재단, 그리고 그 아래에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결정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모든 여성을 위해 다음 주 몇몇 여성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예시 코너를 저널링 워크숍을 여는데 써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공간을 비워주었습니다. 다른 여성은 성인 자녀와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강연을 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기부 항아리를 설치했습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위해서. 익명의 쪽지들이 담긴 작은 종이 조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딸과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제 은행 계좌를 통제했어요. 제 이름으로 불리는 게 그리워요. 저는 각각을 침묵 속에서 읽고 부드럽게 접어 희망이라는 이름 아래 파일에 넣었습니다. 월말까지 창문의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휴업도 책방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재단, 조용한 목소리, 진정한 힘. 그리고 그 아래에는 손으로 그린 책갈피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필체를 알았습니다. 원본은 제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믿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만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는 화요일 아침에 왔습니다. 지역시사 프로그램의 프로듀서가 지역사회 추천을 통해 두 번째 장재단에 대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하는 일을 특집으로 다루고 싶어 했지만 제가 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조건 하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와 그 문을 통해 걸어 들어온 여성들의 목소리가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 방송은 조용한 목요일 저녁에 방영되었습니다. 저는 가게에 텔레비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안에 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여성들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오라고 말해도 되는지 몰랐어요. 제 딸은 제가 너무 불평한다고 말하지만 이제 보니 그녀는 그냥 진실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혼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전화에 답신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더 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소그룹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주말까지 명단에 60명이 넘는 이름이 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와서 문 앞에 서서 젖은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다가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소를 찾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소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멀리 퍼졌습니다. 지역 신문이 짧은 기사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자 한정국 블로그가 비디오를 다시 게시했습니다. 이틀 안에 재단 웹사이트는 너무 많은 방문으로 다운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그 집에서 서연이 텔레비전 리모컨을 손에 들고 거실을 서성이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화면에는 재단 정문 창문의 흐릿한 모습과 이름은 제 것이 아니지만 서연이 모든 단어를 알아챌 만큼 익숙한 이야기를 하는 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괴물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야.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우리 가족을 진흙탕으로 끌고 가게 내버려 둘 거야?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이나 수치심이나 헤드라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갈피를 보았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믿어요 라고 쓰인 그것을. 그리고 잠시 그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딸 지우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바로 그 물건을 제 여행 가방에 넣는 모습을. 그는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작은 모임 후에 의자를 접고 있을 때 박 변호사가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방송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창문의 간판, 커피 테이블, 원형으로 앉은 여성 그룹에게 등 돌리고 말하는 제 모습.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재단 이상이라는 거 알죠? 그렇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카펫, 낡은 선반, 제가 알게 된 얼굴들, 글쓰기 모임에 새 제출물 더미가 있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복수가 아닌 생존, 명료함,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 저는 그녀에게 돌아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두 번째 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책이었고 우리는 여전히 쓰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매일 저녁 6시쯤에 왔습니다. 항상 같은 번호였습니다. 제가 받지 않으면 2번 울리고 항상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결코 음성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한 번 남겼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는 제가 안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우가 저에 대해 물어봤다고. 그러고는 어색하게 언젠가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겠냐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결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씁쓸해서가 아니라 제가 얻은 명료함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쯤 저는 매일 여성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제스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조용하고 평범한 방식으로 막내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하고 지금은 친구 집 소파에서 자고 있는 은퇴한 교사 안젤라 씨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쓸모없다고 부르는 며느리를 위해 여전히 요리하고 청소하는 마리아 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희 씨가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비 오는 화요일에 재단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영어를 하지 못했고 지갑을 손에서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그녀에게 차를 권했고 저는 뒤쪽 난로 근처에서 그녀와 함께 앉았습니다. 간단한 단어와 그림, 몸짓을 사용해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2년 전 한국에서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날아왔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요리하고 그의 아이들을 돌보고 연금을 포기했고 시카고에 있는 언니를 방문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는 안 된다고, 어디에도 갈 수 없다고, 여기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떠나고 싶었지만 서류도 수입도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떤 전화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은희 씨가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자원봉사 통역사의 도움으로 우리는 언어 지원과 임시 주거를 제공하는 여성 쉼터에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여권 사본을 인쇄하고 영사관에 보낼 편지를 쓰는 것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끝났을 때 그녀는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그녀가 명확하게 아는 유일한 2개의 영어 단어를 속삭였습니다. Thank you. 그것은 남은 한 주를 버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재단의 조용한 공간을 걸었습니다. 한 무리의 여성들이 다음 워크숍을 위한 브로셔를 적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공책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중고 책을 작게 전시해둔 정문 창가에 멈춰 섰습니다. 중앙에는 2번째 장, 전월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판매용이 아니라 제가 빠져나왔고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다시 민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이미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묵이 부재가 아닌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화해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저 평화롭게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마침내 배운 충분하고도 남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단의 조용한 구석에서 접수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박 변호사가 작은 봉투를 손에 들고 다가왔습니다. 발신 주소 없이 아이의 필체로 제 이름만 쓰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소책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스테이플러로 묶인 접힌 종이였습니다. 앞면에는 고르지 않은 파란색 잉크로 1과 2분의 1장 지은이 린델지우라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기도 전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저 짧은 단락들 사이에 작은 스케치가 그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본 아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여자, 방에 홀로 서 있는 인물. 하지만 그 단어들은 제가 평생 읽은 많은 책들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짐을 싸는 것을 지켜보았던 밤에 대해 썼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되는지 몰랐다고. 제가 떠난 후 집이 더 춥게 느껴졌다고. 엄마는 제가 그냥 극적으로 군다고 말했지만 그게 사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서연히 목소리를 높이고 제가 침묵했던 밤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어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다르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는 단 하나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책갈피, 몇 주 전 그녀가 제 여행 가방에 남겨두었던 바로 그것. 그리고 그 옆에 조심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할머니를 믿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소책자를 두 손에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는 부드럽고 약간 주름져 있었습니다. 마치 몇 번이고 열고 접었던 것처럼. 그것은 단지 아이의 쪽지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실오라기였고 제가 한 무언가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증거였고 침묵이 비어있지 않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주 늦게 저는 발송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를 넣었습니다. 안에는 새 공책과 짧은 편지를 넣었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모든 단어를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자랑스럽다고, 그리고 계속 글을 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누구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벽에 걸린 우리 재단의 첫 출판물 표지 액자를 보았습니다. 제목 아래 작은 글씨로 조용히 하라고 들었던 이들이 쓴 글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왜 이 모든 것을 시작했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더 크게 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유와 같은 여성과 소녀들에게 그들의 진실이 허락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그들의 두 번째 장은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고 상기시키기 위해,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펜을 짚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가게 문 위에 종이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길고 조용한 선으로 창문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기부받은 책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먼지와 따뜻한 다락방 공기 냄새가 나는 낡은 페이퍼백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돌아보니 그녀가 있었습니다. 지유가 문간에 무언가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키가 더 컸습니다. 머리는 제가 학교 가기 전에 빗어주곤 했던 그 엉성한 따은 머리였습니다. 눈은 약간 확신이 없었지만 발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뛰지 않았습니다.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손바닥을 폈습니다. 안에는 책갈피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집을 떠날 때 제 여행 가방에 넣어주었던 바로 그것. 저는 숨을 참았지만 제가 한마디 하기도 전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 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왜 그랬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습니다. 그녀는 그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그녀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가 제게 머리를 기대자 어깨가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에서 보는 그런 종류의 재회는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연설도 극적인 음악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진짜였습니다. 우리가 떨어졌을 때 저는 잠시 머물러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뒤쪽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고 정리해야 할 책이 한 무더기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뒷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가 책장을 지날 때 그녀는 벽에 걸린 재단의 사명 액자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 가장자리를 스치고 나서 돌아서서 제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새로운 무언가의 첫 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후에 자리 잡으면서 저는 이 장이 전혀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페이지를 넘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목소리가 묵살당했다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조용히 있어야 했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아마 당신은 마저리가 지고 있던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녀의 여정은 많은 것 중 하나이지만 아마 당신 안에 무언가와도 공명할 것입니다. 당신의 두 번째 장은 어떤 모습인가요?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존중받는다고 느꼈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여운을 남겼다면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딘가에서